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루시드입니다. 루시드 에어의 그랜드 투어링 버전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열었고 연지 며칠 안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승은 아니고 이제 CEO가 왔고 그 드림 에디션은 아니지만 그건 이제 예약자들을 위한 버전이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그랜드 투어링 버전인데 그게 전시되어 있었고, 그 차를 시승까지는 아니고 그냥 합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미패킹, 그 스튜디오 에리어 있는 그 뉴욕 맨하탄 에리어 일부를 같이 타고 살짝 도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드림 에디션을 예약한 사람들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랜드 투어링 버전도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저의 소감을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주행거리입니다. 이 그랜드 투어링이 그 위에 단계인 드림 에디션보다 주행거리가 오히려 더 깁니다. 왜냐면 이제 마력이 1000마력에서 이제 조금 내려오면 800마력이어서 그 대신 주행거리가 517마일입니다. 근데 기본으로 21인치 그 휠이 장착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옵션으로 에어로 휠을 또 장착할 수 있는 19인치 휠일 겁니다. 좀 더 작은 휠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게 주행거리가 21인치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으로 21인치가 셋업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모델로 EPA 주행거리를 받지 않았을까. 왜냐면 기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추측을 해본다면은 그거 치고는 굉장히 주행거리가 무지막지하게 긴 거죠. 그건 이제 희망회로고, 에어로 휠을 해야지 517이어도 저는 딱히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존하는 기록상, 스펙상 517마일짜리 전기차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루시드 말고는 발표한 회사조차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점으로는 이게 올해 안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장담을 못 하더라고요. 드림 에디션은 확실히 나오는데 예약자들을 위한 초기 물량을 위한 그 드림 에디션, 요거보다 위에 있는 무려 16만 불에 육박하는 그 차는 올해 안에 반드시 나오는데, 그랜드 투어링도 하반기에 나온다지만 이제 확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단점이지만 어쨌든 대단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이 모터 크기는 봐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작습니다. 송 한 뼘 좀 넘는 정도 수준인데다가 정말 캐리어에 담고 나오는 그런 쇼를 할 만한, 그래서 이제 효율을 증대시켰다고 하거든요. 그게 확 와닿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의 아직은 그 카본 슬리브 모터에 비하면 좀 떨어지죠. 뭐 그래도 100까지 가속하는데 3초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용량이 113kWh입니다. 한 13% 정도 증가한 거죠. 테슬라가 100kWh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행거리가 롱레인지가 EPA 기준으로 400마일 좀 넘는데 거기에 13%를 더한다고 해서 517마일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루시드가 그 모터를 소형화하고 효율을 올리는 데는 좀 더 앞서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이제부터 단점을 수두룩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좀 더 테슬라에 좀 더 적응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13만 9천 불입니다. 물론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 12만 9천 불이지만 세금 또 내야죠. 뭐 이래저래 구매하다 보면 결국은 14만 불 좀 넘을 것 같은데, 하나로 치면 1억 5천이 넘는 차입니다. 더구나 드림 에디션이 아니라 그거 한 단계 아래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닌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최상위급인데, 이게 단차라고 해야 되나요? 뭐 솔직히 테슬라 오너로서 이런 거 눈에 걸리지가 않는데, 돈을 생각하면 아니 이게 좀 마감 품질이, 물론 제가 플로리다에서 봤을 때 더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더 나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거의 95% 왔다고 하는데, 이거랑 이제 출시할 차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마감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테슬라보다는 당연히 좋죠. 테슬라보다는 좋고 고급스럽다는 건 느끼겠는데, 벤츠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 계속 봤는데 뭔가 눈에 거슬리는
돈을 생각하면 자꾸 눈에 거슬리는 뭔가 찜찜함? 제가 너무 민감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래 둔감한데 저 가격표를 보면 사람이 절로 민감해지더라고요. 야, 애매한. 그래서 테슬라보단 고급스러운데 전에 내린 결론대로 기존의 벤츠나 이런 내연기관의 고급 세단 대비해서 이게 마감이 약간 애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떨쳐버릴 수가 없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실내가 뭐 고급스러운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의 방향성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해서 차를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 차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끔 해서 결국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테슬라의 모습이 보이는데 전혀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 듯한 그 실내 디스플레이. 이게 아무래도 큰 디스플레이가 밑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영화 시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동떨어지죠. 보기에는 고급스러운데 결국 차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 디스플레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그런 트렌드랑, 물론 현재 트렌드를 테슬라가 이끌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영화 감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과연 차 안에서 이거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까? 물론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마사지가 그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코비드 영향 때문인지 안에 앉아보기는 좀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장착되어 있어서 고급감과 앉아서 편히 차에서 쉬는 것들을 모토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왠지 회사의 수익성이라든지 미래적인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빈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루시드는 이거 차를 사면 3년간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를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에 무관하다고 합니다. 초기 모델들은 테슬라와 비슷하게 얼리밋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이제 폭스바겐의 자회사로 디젤 게이트로 두들겨 맞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반강제로 충전 시설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과 지금 제휴를 하고 있고 벤츠도 이제 EQS를 미국에 내놓는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랑 손을 잡고 이제 뭐 한 2년 이제 앞으로 나올 현대의 아이오닉 5도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랑 협약을 맺고 있죠. 그리고 말 많은 코나 EV, 불타는 코나 EV도 이것을 쓸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로 돌아오면 이게 충전 시설이 별로 요즘 많이 깐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제 주변 지역들 이렇게 보니까 칭찬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전히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며칠 안 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알바니가 뉴욕의 주도죠. 여기서 지금 몬트리올을 가는 동안 고속 충전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차로 3시간이 넘거든요. 300km가 넘습니다. 여기 충전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시드 에어를 몰고 몬트리올을 갈 수는 있겠군요. 주행거리가 500마일이니까. 그렇지만 저렴이 버전으로는 못 가죠. 근데 뭐 저렴이 버전이 나올 때쯤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여기다 몇 개는 깔겠죠. 근데 여튼 현재 상황은 못 갑니다. 그리고 500마일이어도 이걸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죠. 그리고 메인, 물론 이제 사람이 별로 안 산다고는 하지만 여기 테슬라는 이 슈퍼차도 다 깔았거든요. 그리고 아카디아라든지 여기 내셔널 파크도 있고 관광지도 몇 개 있는데 전혀 못 가죠. 그리고 나야가라가 있는 버팔로, 여기 지금 뉴욕 맨하탄에서 이게 여기가 없습니다. 하나도. 그럼 결국 돌아서 이렇게 가라는 건데 이렇게 최단 거리로는 나야가라를 못 가죠. 전혀 못 갑니다. 지금 이거 거리가 뭐 100km, 200km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 여기 가려면은 4-5시간 가셔야 됩니다. 차로. 근데 그동안 충전소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게 앞으로 건설 예정이 여기 하나 있는데 그래도 역시 이 길은 하나도 없죠. 이렇듯 지금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미국 이제 뉴욕에서 LA 그 연결하는 구간만 지금 계속 광고를 하고 있지 여전히 세세하게 뉴욕 안에서도 그 뉴욕이 어제도 얘기했듯이 꽤 전기차에 대해서 친전기차인 편이죠.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물론 캘리 빼고는 다 거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다. 그래서 충전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이 차를 몰고 멀리 갈 수 있을까 여전히 그런 의구심 올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너무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이런 고급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좋았습니다. 이런 소재, 여러 가지 색깔들도 가격에 물론 13만 9천 불짜리 차니까 당연히 색깔 선택도 공짜로 해줘야겠죠. 색깔 선택이라든지 알칸테라, 가죽 이런 실내 재질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보다 더 다양하고 더 이런 컬러가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차에 있어서 그런 이미지라든지 주는 그런 에어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소하게나마 이제 테슬라 모델 S 대비해서 여전히 앞서 있다. 그런 것들은 앞서 있지만 좀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계속 지워버릴 수가 없네요. 근데 앞선 면도 있긴 하지만 이 가격에 상품성이 여전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차가 좀 그래도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루시드 역시 SUV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그래비티라고 해서. 근데 여튼 2023년까지는 세일할 생각도 없지만 SUV 라인업을 고려하고 있다. 근데 좀 대응이 좀 느리죠. 좀 느릿느릿해서 빨리빨리 나와야지 회사가 좀 급성장을 할 텐데 역시 양산에 있어서는 테슬라 대비해서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시작하는 회사니까 뭐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만 워낙에 테슬라가 폭발적인 성장과 폭발적인 지금 판매, 생산 이런 것들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쉬워서 SUV 라인도 빨리 확충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홈페이지에 갔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충전 시설도 부족한데 결제도 해야 됩니다. 크레딧 카드가 체이스로 보이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체이스 광고를 이게 미국 은행 회사인데 그걸 이제 교묘하게 가리기 위해서 손으로 가린 건가요? 여튼 결제를 크레딧 카드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들들 아직도 뭐 앱으로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가서 보면은 이런 매뉴얼들을 보면은 이 충전 시설도 부족하고 여전히 결제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근데 아마 이걸 버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른 회사들과 연계가 많이 돼 있어서 통폐합하기는 여전히 힘들어 보이고요. 쓰임새며 조사를 해보니 아직은 갈 길이 머네요. 참 또 안타까운 소식으로는 아까 아이오닉 5를 얘기를 했었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랑 이제 현대랑 잘 이렇게 역시 처음에 차를 사면 몇 년간 공짜로 거리 제한 없이 그런 것들은 꽤 유용할 것 같은데요. 택시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진짜 연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의 무제한 준다니까 그런 것들은 참 큰 메리트일 수도 있는데 땅 큰 미국에서 그나저나 이 코나 EV가 지금 노르웨이에서도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오닉 5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다른 차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내연기관들의 그런 서플라이 체인들을 보면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걸 한 번에 다 갈아엎을 수 있는지. 배터리 회사를 바꿨다고는 하는데 유독 지금 보면은 코나 EV에서 많이 나는 거를 지워버릴 수가 없는데 여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게 더 우려되는 거는 리콜을 이미 단행했는데 리콜 뒤에 나온 모델 차들도 지금 계속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게 좀 심각해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노르웨이 같은 데서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좀 아무쪼록 빨리 이걸 잘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에 아이오닉 5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이런 우려나 이런 것들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근데 미국에서 화재가 별로 안 나지 않았냐, 건수가 적지 않냐, 노스 아메리카에서 캐나다에 한두 건, 제 생각인데요. 별로 안 팔았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데이터를 달라. 자동차 판매 데이터에 대해서 좀 불완전한 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내연기관차들이 여기 보여드렸듯이 전기차를 따로 분리해서 데이터를 공개를 하질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안다라는 거는 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의 케이스지 미국에서는 각자 이 전기차들의 판매량을 별로 공개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의심하는 게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이걸 공개해봐야 자기한테 좋을 게 없고 그리고 항상 그 판매량은 딜러 어소시에이션과 연관돼서라는 이야기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예 전기차의
정확한 그 스페시픽한 데이터는 미국에선,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추정치라든지 나름의 각각 이런 언론사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데이터들도 약간은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테슬라는 전기차를 파는 회사고 그거를 플랫폼으로, 거기 테슬라도 스페시픽하게 공개를 안 하죠. 3랑 Y를 묶어서 얘기하고 S랑 X를 묶어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총 판매량은 알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치는 그나마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판매량, 특히 전기차에 있어서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코나 EV를 제가 2년 전에 시승한 이후로 길에서 돌아다니는 코나 자체를 보기가 쉽지 않고요. 코나 EV를 거의 보질 못합니다. 물론 현대기아차가 못하는 게 아니라 팰리세이드나 이런 건 잘 팔고 있는데 다른 모델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썩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나 EV는 거의 못 봅니다. 그래서 화재 소식이 적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는 건 안 타는 게 아니라 판매량도 좀 보셔야 됩니다. 판매량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 테슬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 리콜을 했다고 또 이제 이런 주류 언론들 비판과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거의 30만 대 가까이 리콜을 하는데 이런 거는 리콜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지나가겠군요. OTA로, 그것도 remotely 업데이트로 이제 다 해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차 두시면 와이파이 연결하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죠. 이제 문제는 속도 조절, 특히 이제 크루즈 컨트롤, 오토파일럿이나 그럴 때 이제 속도가 팍팍 변해서 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왜냐면 속력이 확 증가하거나 확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리콜을 한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솔직히 테슬라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지. 일반적인 차였으면 이게 진짜 속도 변화가 확 되면 진짜 위험할 수 있죠. 급발진으로도 오인될 수 있지만 이렇게 OTA가 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30만 대의 차를 그냥 원격으로 업데이트해서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리콜 같지 않은 리콜이죠. 그래서 별 큰 문제는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중국에서 보면은 ID4가 이거 역시 폭스바겐은 참 이것도 깝깝한데 별로 못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D4를 두 가지 모델로 이렇게 나눠서 파는데 지난 5월에 중국에서 한 1000대 좀 넘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쟁사들이 별로 못하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제가 ID4를 한 대 봤나? 아직은 초창기라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경쟁사들이 이렇게 잘 못하는지 전 나름 그래도 응원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경쟁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데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다들 아직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팔 생각이 없는지. 그나마 그래도 좋은 소식은 이 아우디 이트론의 주행거리가 는다고 합니다. 이 주행거리 짧아서 미국에서도 아주 조롱의 대상이었죠. EPA 기준으로 200마일 간 넘는 코스코라든지 제가 작년에 폭풍 할인하는 소식들을 막 전달해 드렸습니다. 엄청 이걸 할인해서 싸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 모델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이제 유럽 기준으로 한 370마일 넘게, 아마 미국 기준으로는 300마일 초반? 잘하면 중반? 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꽤 긴 거죠.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그런 루시드의 모터 기술과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듯이 아우디 이트론 역시도 배터리보다는 모터의 에피션트, 그러니까 효율을 늘리고 일렉트로닉 컨트롤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라든지 그 내부 제어 시스템을 더 좋게 해서 지금 주행거리를 늘리는, 그러니까 테슬라를 굉장히 따라하고 있죠.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 전기차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근데 아우디도 많이 이제 팔다 보니까 기술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모델들을 좀 빨리 미국에 좀 내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나 EV보다는 아우디 이트론을 제가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리에서 보기 미국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최근에 제가 눈에 몇 대 띄었던 기억도 나고, 하여튼 경쟁사들이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매번 이렇게 확인하지만 격차가 너무 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루시드 에어에 대해서 아직도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벨 3 capability라고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레벨 3가 가능하다고 그런 정도로만 소개를 하지 아직까지 정확한 뭘 얘기를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도대체 주행 보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리뷰도 없고 딱히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더 디테일하게, 이거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테슬라를 기준으로 놓고 비하면은 별로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기존 내연기관의 주행 보조랑 비교해도 이렇게 뭐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회사 자체에서 그런 것도 전기차를 선택하는데 큰 요인 중 하나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가늠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도 하루빨리 좀 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으면,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이런 시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더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